우주는 정적이 아닙니다. 항상 진화하고 모든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우주는 확장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거의 한 세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일정한 속도로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더 빨리 팽창해요. 그러면 별, 행성, 그리고 은하들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남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주는 팽창하면서 더 차가워지겠죠? 빅뱅이 일어났을 때는 우주의 밀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훨씬 더 뜨거웠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가 식어가고 있었고 이것은 행성, 별, 그리고 다른 우주 물체들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우리 우주는 실제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진 우주 가스의 온도를 측정해서 지구에 더 가까운 젊은 가스와 비교했어요. 우주에서는 거리를 광년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더 먼 지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우리와 가까운 지역은 현재를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스의 온도가 지난 100억 년 동안 10배 이상 상승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현재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가스의 온도는 약 200만 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중력이 작용하여 가스와 암흑물질을 함께 끌어당깁니다. 중력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예요. 매우 혼란스럽고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가스가 가열됩니다. 우주는 137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때 매우 뜨거웠어요. 또 그렇게 뜨거워지면 어떡하죠? 과학자들은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적색편이라는 걸 사용하여 우주가스를 측정함으로써 우주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우주 물체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와 더 가까운 물체들은 더 짧은 빛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물체가 멀리 있을수록 빛의 파장은 더 길어집니다. 이제 그 빛으로부터 특정 물체의 온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우주는 상당히 추운 곳입니다. 빅뱅으로부터 남겨진 빛은 CMB라고 불리는데 우주 배경 복사의 줄임말이에요. 매우 강력하고 강렬해서 온 우주를 빛으로 비추고 있어요. 물질을 현저하게 가열하는 유일한 겁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물질을 가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작은 많은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주가 따뜻해지면 이것들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별처럼요. 별은 근처의 먼지와 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을 방출해요. 원적 외선을 통해서도 방사됩니다. 별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 별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원반처럼 보이는 원시 행성 구조를 형성해요. 이들은 주로 단일 평면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밝은 중심별은 눈부시게 빛나는 가스를 생산해요. 그리고 이 가스에 파란색 반사가 있습니다. 우리 행성계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에너지와 중력은 행성을 형성하는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로 충돌, 먼지, 가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대부분의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궤도를 도는 거예요.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오래전에 돌고 있던 방향이기도 하죠. 활동적인 별들, 충돌하는 은하들, 항성 대격변, 블랙홀, 중성자별들. 우주는 매우 많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있는 정상적인 물질들을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환경으로 둘러싸면 그 물질들은 급격히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열할 때 특정한 방법으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하에는 단지 몇 개의 별이 형성되는 영역이 있어요. 가스가 붕괴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기포는 이온화된 수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의 4분의 3은 수소입니다. 그 수소 덕분에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중심부에서 수소는 헬륨으로 변하고 원자 핵 융합을 일으켜요. 네, 우리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이에요. 방사선은 그 모든 가스를 수천 도까지 가열합니다. 동시에 많은 수의 원자와 분자를 이온화시켜요.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이온으로 바꾼다는 걸 의미하죠. 원자는 중성 입자고 이온은 음전화 또는 양전화 입자예요. 만약 우주가 뜨거워진다면 우리 태양도 뜨거워질 거예요.
만약 태양의 온도가 3만 켈빈에 도달한다면 이전에 방출했던 모든 물질들을 이온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행성 모양의 성운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이든 별을 둘러싸고 있는 팽창하는 가스 때문에 형성되는 고리 모양의 성운입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수소는 이온화됩니다. 수천 도에서 태양계의 성운들을 방출선으로 분홍색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태양이 5만 켈빈의 온도에 도달하면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에 떠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이중 이온화된 산소 때문에 섬뜩한 녹색 톤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고에너지 현상은 더 많은 은하들이 충돌하도록 만듭니다. 이 경우 가스가 더욱 가열되고 결과적으로 X선이 방출돼요. 블랙홀과 복사 중성자별은 어떨까요? 이것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 전체 은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메이저가 더 많아질까요? 메이저는 우리 우주가 생산하는 천연 레이저입니다. 많은 수의 분자들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을 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메이저를 발견했고 6,000개의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보다 더 밝습니다. 단지 하나의 방출선에서만요. 우리는 더 강력한 메이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경우에 말이죠. 왜냐하면 우주가 점점 뜨거워지면 우주 복사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의 생명체에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우주 방사선의 증가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강력한 중력이 지구를 끌어당겨 다른 행성과 충돌시킬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사라지게 된다면 아마도 어떻게든 다시 나타날 거예요. 먼 미래에 말이죠. 우리 우주가 초기 단계의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뱅이 야기한 혼란을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상황이 조금 진정된 후 거대한 초기의 별들의 잔해들이 암석 행성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지구, 화성, 수성, 금성이죠. 나머지 행성들은 가스거성이기 때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방사선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암석 행성들이 형성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와 입자를 소용돌이치게 하고 결국 행성을 구워내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시기는 우리 우주에서 첫 번째 별이 형성되었을 때와 대략 일치합니다. 고대 별들은 우리의 태양보다 훨씬 더 컸어요. 하지만 수명이 더 짧았어요. 초신성 폭발로 인해 폭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공간에 중금속을 남겼습니다. 이것들은 암석 행성이 형성된 입자입니다. 방사능이 우주 전체에 퍼졌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습니다. 오늘날 거의 절대 0점입니다. 수소 원자가 형성되던 빅뱅 이후 40만 년 후 CMB는 거의 태양 표면만큼 뜨거웠어요. 그리고 빅뱅이 일어난 지 약 1500만 년 후에 그 온도는 27도 정도인 실온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많은 행성들이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고대 세계 중 하나라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태양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CMB면 충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의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고대 세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지구에서처럼 원시적인 형태의 유기체가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더 발전된 형태였다면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어렸을 때 음식 갖고 놀지 말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알고 보니 이 우주비행사들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서 선실을 가로질러 젤리 덩어리를 띄우는 건 재밌어요. 하지만 이건 우주 유포리아라고 불리는 잠재적인 문제의 징후이기도 해요. 아무도 우주에서 느끼는 극도의 행복감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우주 유포리아는 모두가 볼 수 있게 바로 앞과 중앙에 바로 거기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폴로 14호의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달의 골프공을 밀반입했고 골프공을 달의 궤도로 쳐서 그걸 달을 위한 작은 위성을 만들려고 했을 때
모두들 그게 그저 웃기다고 생각했죠. 아폴로 16호 우주비행사 찰스 듀크는 1972년 지구에 있는 올림픽 선수들과 경쟁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달의 6분의 1 중력의 혜택을 보고 올림픽 선수들을 앞지르려고 시도했죠. 듀크는 너무 높이 뛰어올라 뒤로 돌아 배낭에 있던 생명 유지 장치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어요. 가방이 깨졌다면 치명적인 추락이 될 수 있었어요. 듀크의 지휘관인 존 영은 그거 재미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재미없었죠. 하지만 아폴로 17호 우주비행사들이 암석 샘플을 수집하면서 어린이 동요를 부르고 춤추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우주 유포리아는 또다시 주목받지 못했어요. 일찍이 1965년에 에드 화이트가 묶여서 우주 유형으로 우주를 최초로 걸은 미국인이 되었을 때 그의 우주 유포리아가 분명해졌어요. 그는 최초의 제트팩 또는 공식적으로 인간 조종장치라고 불린 MMU로 자신의 이동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안 돌아갈래. 이거 재밌어. 마침내 제미니 우주선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에드 화이트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우주 유포리아에 뭔가 불길한 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무중력 상태가 밑으로 지나가는 지구의 광경과 합쳐지면 모든 의무감을 압도하는 흥분감을 만들어내요. 이게 우주 유포리아의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우주 유포리아의 효과가 아폴로 17호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루나 로버를 운전할 때 나타났었어요. 차량은 권장 속도를 초과했으며 로버가 두 바퀴를 들썩거릴 때 심지어 종종 공중에 떠 있을 때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캐나다 우주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는 묶인 EVA 즉 우주 유형을 하느라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어깨너머를 보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우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철썩 때렸죠. 은하의 웅장한 아름다움에 너무 감성적으로 압도되어 헤드필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우주에서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고 눈에 고여요. 헤드필드는 기쁨의 눈물에 눈이 멀어버렸죠. 하지만 헤드필드는 유약을 위배하고 지구에 있는 감독관들에게 말하는 걸 거부했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후에야 헤드필드는 그 유명한 문구를 말했죠.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그건 우주 유포리아의 직접적인 결과였어요. 우주비행사 헤드필드는 우주 왕복선에 다시 탑승할 수 있었지만 그의 EVA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주 유포리아가 개입한 거였죠. 우주 유포리아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오버뷰 이펙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주에서의 무중력 상태는 우주비행사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서부터 우주선의 모든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우주의 무중력 상태가 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주비행사들은 지구 저궤도인 LEO라고 불리는 483km 미만의 궤도를 돌아요. 지구 저궤도에는 중력이 충분해요. 지구의 중력은 달을 궤도에 있게 하고 달은 약 40만 2336km 떨어져 있죠. 실제로 우주비행사 150명은 지구 저궤도에서는 64kg이 나갈 거예요. 우주의 무중력 상태는 중력의 부족이 아니라 자유낙하 때문이에요. 뭔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해요. 로켓이 발사되고 약 8분 후 엔진이 꺼져요. 그러고 나서 우주선은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이때 로켓은 약 시속 28,158km의 궤도 속도에 도달해요. 그래서 지구 쪽으로 떨어지지만 절대로 지구에 부딪히지 않죠. 계속해서 지구의 표면과 정확하게 같은 곡선 경로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궤도에 있고 자유낙하예요. 비록 모두가 무중력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만약 자유낙하할 때 발밑에 욕실 저울을 둔다면 0이 뜰 거예요. 그건 체중계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우주비행사들이 모두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데 즉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수십 심지어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 장비를 들 수 있어요. 우주비행사는 우주의 슈퍼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다른 특이 상황을 만들어내요. 우주에는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달로 가는 첫 여행에서 아폴로 8호의 우주비행사들은 뒤돌아보고 지구를 찍을 계획이 없었어요. 아폴로 8호 우주비행사들은 제한된 수의 지구 사진만 찍었어요. 그거 특이하고 좀 이상하죠. 하지만 달에서 본 지구 도디는 아마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운동가적인 사진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심지어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오버뷰 이펙트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예상치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죠. 심지어 오는 날에도 지구의 거의 모든 지구본은 지구의 모양이 아니에요.
학교와 도서관에 있는 지구본은 보통 다양한 색으로 각 나라를 보여주죠. 물론 각각의 나라에는 별이 있는데 그건 그 나라의 수도를 표시하기 위해서죠. 이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지구본들은 지구의 지구본이 아니에요. 사실 지구의 지구본을 찾는 게 쉽지도 않아요. 교실 지구본의 나열을 읽어보세요. 지정학적 세계. 이 지구본들은 세계라고 불리는 곳의 본이에요. 세계라고 불리는 행성은 없어요. 세계는 우주에 없어요. 누군가의 책상이나 선반 위에 있죠. 우주 정의의 기원은 지질학적인 거예요. 우주는 지구 대기까지는 포함하지는 않는 그 위의 것으로 정의돼요. 지구는 심지어 천문학적인 물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달로 가는 첫 번째 미션인 아폴로 8호의 임무에 지구의 어떠한 사진도 찍는 게 계획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땐 셀카란 게 발명되지도 않았어요. 또 달에서 지구 도지를 보는 심리학적인 영향이 왜 그렇게 심오했는지도 설명이 되죠. 누구라도 모든 인간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독특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었죠. 우주에서 지구를 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주선 밖 우주에서 떠다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수백만 개의 별들도 빛나는 은하수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구는 여러분 발 아래를 지나가는 푸른 대리석이에요. 꽤나 흥분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킬까요? 아폴로 9호 우주비행사 러스티 슈웨이카트는 자신을 인류를 위한 감지 요소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오버뷰 이펙트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슈웨이카트는 자신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는 그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에 비유했어요. 우주비행사 슈웨이카트만이 오버뷰 이펙트를 느낀 건 아니에요. 아폴로 14호 우주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우주에 있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의 분자를 진화시킨 것과 같은 보편적인 과정의 연장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그것과의 특별한 개인적인 유대감이었어요. 저는 화합의 황홀경이라고 표현되는 걸 경험했어요. 저는 유대감만을 본 게 아니라 그걸 느꼈고 감각적으로 경험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느낌에 압도되었어요. 우주에서 돌아온 몇 년 후 우주비행사 미첼은 우주에 있었던 사람들의 뇌파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달랐어요. 미첼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우주에 대한 일치감의 행복감이 명상하는 수도승과 비슷한 뇌파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미첼의 연구는 아주 중대해서 1998년 나사는 우주가 뇌에 미치는 영향만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한 우주왕복선 임무를 시작했어요. 뉴로랩 미션은 뇌세포가 지구 저궤도에서 자유낙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을 실험실 동물의 뇌세포와 우주 비행사들의 것들로 연구했어요. 우리 모두가 우주 비행사가 될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본 걸 가상현실로 접할 수 있어요. 인터넷은 오버뷰 이펙트의 통일성과 일체성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의 지구에 묶인 관점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느끼는 우주 유포리아도 약간 맛볼 수 있게 해줬어요.